인사를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 분들도 반갑습니다. 잘 보고 계시죠? 화면이 잘 나오나요? 네, 일단 눈 마주 한번 하고요. 네, 저는 10주 만에 마지막 강의 4강을 맡은 이제 코코 드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께서 월부 TV를 잘 애청해주고 계셔서 좀 제가 이제 좀 익숙한 얼굴로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아마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급한 마음에 말의 속도가 되게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원래 좀 빠른 편인데도 더 빨라질 수도 있는 점을 좀 제가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워낙에 그 월부 TV로 저의 그 속도를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오프라인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0.8배 해도 되고, 그건 이제 본인이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온라인 분들은 네, 알아서 컨디션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지금 투자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좀 기본적인 지금 지식을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집을 한 번이라도 산 경험이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한 적이 있다. 투자에 대해서 전세 맞춘 적이 있다. 그래도 3분의 1가량이 되시네요. 네. 뭐 온라인 분들도 어느 정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투자를 전에 해보지 않은 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실전 준비반이기 때문에 좀 기초적인 내용들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이제 넣어놔야, 그래야지 실전반에서 바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내용은 좀 기초적인 부분을 좀 많이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중간 그래도 여러분이 뭐 투자를 뭐 한 10층 이상 두 자릿수로 하신 분 계세요? 그런 분 아니시죠? 네, 그 정도 아니면은 충분히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그러니까 투자 경험이 있어도 그렇게 뭐 오래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또 도움되는 내용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두루두루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무슨 라이브 하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제 소개를 또 간단하게 해볼게요. 예전에 되게 길게 했는데 월부 TV가 있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 그 닉네임의 의미를 좀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막 코큰들이, 막 코코들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코큰드림의 그 의미는 코카콜라의 코크라는 의미예요. 제가 지금 현재 아직 여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 직원이 볼지 모르겠는데 뭐 상관없죠. 네, 아무튼 제가 직장을 코카콜라를 다니고 있고, 드림이라는 의미는 제가 여기서 사내 커플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고, 되게 좋은 남자를, 귀인을 나에게 이제 만나게 해준, 왜 웃으시나요? 네. 귀인을 만나게 해준 직장이다 해서 제가 꿈을 이뤘다, 직장이 코카콜라가 나의 꿈을 이뤄줬다라는 그런 의미를 아주 실무 있는 진짜 그런 좋은 의미로 코코드림의 이름을 만들었고요. 물론 이제 저희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일단 제가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로 코코드림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월부드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말 제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정말 예상하지도 않았던 삶을 월부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회를 주셔서 지금 월부드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재 24년차 직장인이고요. 첫 직장이에요. 첫 직장이어서 꽤 이렇게 오래 다녔고, 뭐 나이 뭐 계산이 나오겠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네, 아무튼 내년이 제가 25년 근속이라서 아마 내년에 좀 더 제가 또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아니다.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죠. 네. 처음 시작할 때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둘째가 7살이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커서 중학교 2학년, 큰애는, 그리고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 사춘기 남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처음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광주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 직장도 거기서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지방에 살고 있어도 직장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 노예에 대한 불안감은 지방에 살든 서울에 살든 어디에 살든 직장인이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 그걸 계기로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만나게 되죠. 혹시 여러분 못 읽으신 분, 예전에는 거의 다 읽으셨는데 요새 이제 책이 절판돼서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못 읽으신 분도 계시는데, 이 나는 부동산 나부마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저한테 되게 상당한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월부 카페가 또 있길래 가입을 해봅니다. 제가 2015년 7월에 가입을 했는데, 당연히 뭐 여러분도 그랬던 것처럼 가입했다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일단 눈팅을 합니다. 분위기를 살피겠죠. 여기 어떤 데지 하면서. 근데 저도 초반에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고요. 근데 글 같은 게, 그 칼럼 같은 게 글이 너무 좋아서 그런 글을 읽다 보니까 차츰차츰 월부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벌써 이제 그게 그러면서 이제 투자도 같이, 월부 생활하면서 투자도 같이 하게 되면서 수도권을 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벌써 지금 6년차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월급쟁이 부자들 TV 또 MC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강의랑 이제 튜터링, 여러분 이제 뭐 G2반이나 뭐 중국반이나 이런 경우에서 튜터링을 제가 해서 그때 또 이제 만나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숨차네요, 저 소개만 해도. 네, 자, 제가 이제 일단은 과연 호크님의 그 전에 비포 애프터가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월부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한테 그게 희망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1주택자였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전에 2014, 그러니까 자기자본금 1억 7천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은 신혼 때 시댁에서 보태준 게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맞벌이를 한 7년 동안 했는데 1억 2천밖에 못 모았어요. 7년 동안 1억 2천이면 1년에 2천 동안 안 모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 잘 쓰고 다녔던 거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가 대출을 5천만 원을 받아서 그것도 또 이제 대출은 나쁜 거니까 빨리 갚아야 한다는 의미의 3년 상환으로 이제 빌립니다. 네. 대출은 나쁜 거니까. 네,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에 2억 2천만 원을 주고 광주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사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집을 사고 대출금을 열심히 갚을 찰나전 2015년에 제가 처음 가입을 했고 지금 16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은 대출금 3년 상환이니까 열심히 대출을 갚느라고 가지고 있는 돈은 없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같다면은 자산 재배치,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있는, 그러니까 일강에서 너네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임대로 옮겨서 그 돈을 투자로 활용을 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빠르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당시 저는 자산 재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이미 취학을 한 상태였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반대가 있었고 또 중요한 게 제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투자를 잘 할 수 있을지,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해도 이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도 투자를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그런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자산 재배치는 하지 않고, 그럼 어때요? 돈이 없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2015년이죠. 2016년입니다. 2016년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2천만 원을 주십니다.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 하는데 이때 때마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CD가 됩니다. 투자금이 CD가 돼서 2천만 원으로 계속해서 이제 불려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럼 어때요? 일단 2억 2천은 계속 깔고 앉아 있었어요. 빼지도 않고 거의 그걸 뭐 대출을 받아서 그걸 쓴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 그냥 깔고 앉은 상태에서 시드머니 2천만 원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1년에 꾸준하게 한 채 두 채씩, 왜냐면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왜냐면 기본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1년에 이제 한두 채씩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세 증액분들도 들어오고 그런 게 이제 시스템이 여러 채가 되면서 이제 두 자릿수의 주택이 되면서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그 이제 두 자릿수의 주택들이 스스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는 순자산이,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는 순자산이 2억 4천이라고, 2억 4천이죠. 근데 지금은 28억이 됐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2천만 원이 엄청 일을 열심히 했어요. 처음 시드는 2천만 원이었으니까. 물론 중간에 이제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과연 우리 내 깔고 앉은 저 실버도 또 열심히 일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떤 일을 했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되게 가파릅니다. 가파른데 실제적으로는 6년, 7년 동안 8천만 원 올랐습니다. 7년 동안 8천만 원이니까 1년에 한 1천만 원 살짝 오른 거죠. 정말 물가 상승률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는 해야 된다. 내가 똘똘한지가 아니라면은 더더욱 투자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되게 거주 안정성을 충분히 아이들도 되게 안정적으로 키우면서 투자도 진행을 할 수 있었고, 다만 좀 더 느렸던 거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느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월급쟁이가 1년에 한두 채씩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성과는 낼 수 있다는 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목차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보통 1강, 2강, 3강에서 비교평가하고 그리고 소비 팔고 그리고 3강에서는 주인님께서 그러한 그 활동들을 최대한 좀 손쉽게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툴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서울 투자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그 1강에 3강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여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투자는 사례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지방 사례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실중반에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지방 사례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 사례 포함해 지방은 또 이제 입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지금 본인의 앞마당, 그러니까 집이나 뭐 거주하고 있는 그 도시에 대해서 앞마당을 쓸 텐데, 수도권을 기준으로 아무래도 실준반에서 이제 알려주다 보니까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지방 앞마당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되게 좀 의문이 있거나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첫 번째 그 부분이 거의 한 3시간 될 것 같은데요. 네. 빨리 끝나면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바쁘신 분들은 저 첫 번째 듣고 가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방 워킹맘. 아무래도 제가 지방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제 거주를 하는데, 주 활동은 지방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초반에 특히나 3, 4년 정도 이상은 수도권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하면 관계를 놓치지 않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또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시간 확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투자자로 성장을 해야 되는지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만 따라올만 하죠?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지방 투자 사례, 중소도시에 투자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투자 사례는 용인 수지구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지방 투자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임장 보고서도 많이 쓰고 임장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임장을 하고 매수 결정까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선정부터 저평가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도권, 지방은 복지 분석을 어떻게 다르게 접근을 하는지, 그리고 투자 물건을 어떻게 고르는지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수도권 투자 사례에서는 전세 세팅하는 과정, 왜냐면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야 그런 과정을 알 수 있지만, 투자를 전에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걸 사서 전세를 놓는다고? 그 세세한 그 과정을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넣고요. 그리고 전세 투자의 리스크가 뭐 있죠? 역전세가 있잖아요. 역전세를 겪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최근에는 많지 않은데, 제가 또 역전세에 경험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역전세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방 투자사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청주인데요.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북에 있는 도시이고, 충북에 있는 그 최대 도시이면서 또 충청권 내에서 대전 광역시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인접한 도시로는 천안, 세종, 대전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청주는 이렇게 네 개의 구로 이루어졌는데요. 흥덕구, 그리고 청원구, 상당구, 서원구 네 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졌고요. 혹시 청주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그럼 훨씬 이해가 빠르시겠네요. 네, 안 다녀오신 분들은 열심히 적으십시오. 네.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은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자, 그리고 그 흥덕구에서 제가 이제 투자한 지역은 흥덕구인데, 흥덕구에서도 지금 보통 그 청주를 보면은 시청도청이 상당구 쪽 중심지에 있고요. 그리고 약간 외곽 쪽에 청주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쪽 바로 아래에 있는 대농지구에 있는 복대동이라고 하는데, 이 복대동에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제가 업힌 이유는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감을 잡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지도를 좀 많이 올렸으니까 이해하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복대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청주에서 입지가 좋은 지역입니다. 현대백화점 있고요. 그리고 롯데마트, GUC티몰, 이렇게 또 청주의 랜드마크가 바로 두산이구 GUCT 2차가 복대동에 위치하고 있고, 청주의 90%가 넘는 중학교, 그러니까 하우스업지도 90%가 넘는 중학교가 딱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서울밭중학교가 바로 여기 복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두산이구 GUCT 2차인데요. 상당히 가서 임장을 해서 보면 정말 내가 청주에 산다면 여기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조경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 부분뿐만 아니라 상당히 살기 좋은 단지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디에 투자를 했냐? 두산 GUCT 2차에서 약간 두 블럭 정도 떨어진, 두진 하트리움 2차. 여기는 30평형 단일평형 단지이고요. 그리고 연식은 이제 2018년식이라서 신축에 속하죠. 2020년 5월에 제가 매매가는 3억 3,800에 사서 전세를 3억 3천에 맞추면서 실제적으로 투자금은 매전 차이가 800만 원, 그리고 당시에 취득세가 4.4% 적용을 받을 때여서 취득세로 1,500만 원. 그래서 신축이다 보니까 수리는 하지 않다 보니 이제 매전 차이랑 세금을 합쳐서 총 투자금은 2,300만 원 정도 이제 소요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은 1년 5개월이네요. 지금 2021년 10월이니까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그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은, 지금 매매가는 4억 9천, 실제 그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은 5억 1천 정도, 입주물 같은 경우는 5억 1천 정도 되지만 실거래가 된 거는 4억 9천 8백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4억 9천이라고 보고, 전세는 한 3억 6천에서 3억 7천 정도 돼 있고, 시세 차익은 그러면 매매가에서 빼면 한 1억 5천 2백 정도 돼 있으며, 총 투자금 대비 이제 수익률은 660% 정도 됐다. 상당히 좋은 투자 결과가 나왔죠. 물론 그때 투자할 당시에 이 정도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르긴 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얼만큼 오를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금액이 쌌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기준에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제가 청주를 임장한 거는 2020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팟캐스트 녹음을 끝내고 이제 광주 내려가는 길에 이제 청주를 들렸고, 물론 그 전에 사전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분위기 임장은 4월달에 시작을 했고요. 4월 한 중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적으로 매물을 이제 4월 말과 5월 초에 보기 시작해서 5월 3일날 괜찮은 매물 이제 본 것 중에 가격 조정이 돼서 바로 다음날 가계약금을 쏩니다. 그냥 판단이 빠르죠. 투자 경험이 있고 내가 아는 지역이 많으면 이 가격이 싸다는 판단을 빨리 하기 때문에 결정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저 같은 사람한테 뺏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저도 많이 뺏겼겠죠. 그렇게 됐고요. 근데 여기서 그때 당시에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청주에. 근데 청주의 호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 1조 원대를 투입을 해서 방사능 가속기 그 사업을 유치권을 지금 따내기 위해서 청주하고 나주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분위기는 아무래도 균형 발전을 좀 이제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 나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발표가 난 거는 충북의 오창으로 유치가 결정이 됐죠. 자, 저는 일단 가계약금만 쌓고 아직 매매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때요? 호재가 터지니까 어때요?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겠죠. 또 저때 당시 저는 호재를 보고 투자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호재는 그냥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건데, 투자 결정한 이유는 가격이 쌌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이 쌌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지, 여기는 호재가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더 많이 오를 거야, 이런 판단은 전혀 제가 투자 판단할 때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자, 당시 이제
저기 5월 8일 정도에 발표가 났을까요?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 매매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만약에 이제 매물도 이제 그 빨리빨리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물 가격도 올라가게 되죠. 호재가 이제 터지니까 매물도 걷어들이는 상황이 되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제가 살고 있던 그 매도자분들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입주하는 그 분양권도 막 오르고 있으니까 덩달아 기분이 좋은, 그리고 서로가 기분 좋은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행히 좋은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네, 법인과 외지인 투자자들의 청주에 마구마구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6개월 사이에 1억 6천만 원이 뛰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자, 계속 이제 뉴스가 나오죠. 충북 2주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전국 1위다. 이러면 어때요? 과연 좋은 걸까요? 일단 투자를 한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반갑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안 그래도 지금 규제로 인해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당시 청주는 조정지역이 아니었거든요. 비규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계속 상승률 전국 1위다, 호재가 있다, 전국 투자자들 다 몰려간다고 하니 어때요? 정부에서 오케이, 너희 잘 걸렸어 하면서 발표가 나죠. 유기지 대책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조정지역으로 추가적으로 묶이는 지역들이 생겨났고, 이때 당시에 청주가 묶이고, 그리고 광주도 같이 묶이고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조정지역이 묶이고 나니까 바로 분위기는 식었습니다. 왜냐면 그 비규제 지역을 투자하는 그런 메리트가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자의 유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좀 줄어든 부분도 있었고, 또 710, 취득세 중과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양도세 중과율이 올랐고, 또한 그 양도세 보유 기간에 따른 그런 그 부분도 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법인세도 상당히 오르면서 이제 그 이후로 투자자가 들어오는 부분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그럼 저는 이제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 규제들이 저한테 다 적용되는 부분이죠. 근데 규제가 났을 때 내가 여기 내가 하필 내가 수장대 규제가 났어 이럴 게 아니라, 규제가 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지 부분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이고요. 일단 취득세 중과 부분도 이제 추후에 제가 규제 대응 부분에서 별도로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7월 31일에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되면서 계약갱신 그리고 5% 인상 상한이 이제 적용이 됐죠. 이러니까 어때요? 그러면서 전세가가 생각보다 올라가는 거예요. 투자자의 유입은 줄어들고, 처음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매물이 늘어나니까 어때요? 전세가는 전세 매물하고 상당한 영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세가가 뚝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규제가 떨어지니 조정지역 묶이고 다주택자 법인 규제해버리니까 당연히 그 이후로는 투자자 유입이 적어지고 매물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어때요?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되니까 오히려 더 전세가는 폭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세 계약을 이제 2020년 10월 달에 전세 계약을 했고, 잔금이 제가 12월 30일이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계약을 했죠. 5월 중순에 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7개월 후였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그 분양된 그대로 입주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 입주 시기가 12월 말이었기 때문에 잔금 시기를 12월 말로 맞춰달라는 의미였고, 물론 이 잔금이 길면은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집을 내놨을까? 그 전에 청주가 그 주택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좀 하락했고 공급이 많아가지고 하락장을 좀 겪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팔아도 괜찮겠다. 혹시라도 추후에 입주한 시기에 그때 만약에 물량이 이사하는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그때 만약에 내 물건이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물건을 내놓고 매매를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이제 대비를 하신 거죠. 이 매도자분도. 자, 그러면 왜 그 당시에 궁금한 게, 여러분은 그것도 제일 먼저 왜 그 당시에 청주였을까?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왜 그 당시 청주였을까라는 생각이 퍼뜩 드실 텐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저희가 전세가율을 중요하게 보죠. 전세가율은 일단 기본적으로 80% 이상이 돼야, 왜냐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걸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받쳐주는 그 지역에 저희가 투자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전세가율만 높다고 해서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일단 가격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투자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저평가 부분, 이 또한 저평가를 판단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 한 지역 청주밖에 없다. 그러면 평가가 될까요? 비교가 될까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마당이 많이 있어야 그 안에서 더 오를 수 있는 더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당시에 저한테는 50만 이상 도시에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지역들이 저한테는 쌓여 있었죠. 천안, 전주, 김해 좀 비슷한 규모의 전주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들과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청주의 가격이 싸구나, 저평가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세가율과 저평가를 판단하면서 청주를 선택하게 됩니다. 당시 2020년 4월에 그 전세가율을 볼게요. 지금 빨간색은 수도권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은 5대 광역시, 초록색이 아니라 주황색이죠. 주황색이 광역시고, 그리고 초록색이 이제 50만 이상 이제 중소도시를 이제 표시한 부분인데, 전세가율이 어떻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미 날라갔죠. 물론 인천은 좀 괜찮긴 하지만, 그리고 광역시도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전세가가 올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가율은 좀 낮은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걸 50만 중소도시로 확대해 보니까 어떻죠? 확실히 80% 이상인 지역들이 눈에 띄죠.
자, 보니까 청주, 포항, 전주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이 80% 이상이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지역들을 봤을 때 전세가율이 만약에 비슷하다, 다 똑같다. 그럼 어디 먼저 봐야 될까요? 전세가율 다 똑같아요. 당연히 서울, 경기 좋은 지역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이런 식으로 더 좋은 도시 위상이 큰 지역을 먼저 보는 게 당연히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청주, 전주, 포항. 자, 아직 여러분이 중소도시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인구수가 그 도시의 위상을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구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광역시 이하 도시입니다. 50만 이상. 경남 창원이 100만이 넘고요. 그리고 청주가 84만, 그리고 천안, 전주가 66만, 김해가 54만, 그리고 포항이 50만. 이렇게 지금 중소도시 인구수를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자, 지금 50%가 넘는, 80%, 전세가율 80%가 넘는 지역이 청주, 전주, 포항인데, 자, 인구수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인구수를 비교해보면은 그 80% 넘는 지역 중에 청주가 가장 인구수가 높죠. 그러면은 이왕이면 인구수가 많아서 수요가 좀 탄탄한 지역을 먼저 접근하는 게 낫겠죠. 네, 전세가율 높은 수는 전주가 좀 더 높습니다. 전세가율 전주가 높지만 이왕에 가는 거 전주보다는 그래도 어때요? 청주가 지리적으로도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인 장점도 있고 인구수도 충분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주 포항보다 청주를 먼저 이제 그 지역을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평당가 한번 볼게요. 2020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가를 보면은 평당가 기준이 평당가 높은 순위 창원이 가장 높고 그리고 천안, 김해, 청주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보면은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도시가 66만이긴 하지만 옆에 아산이 있습니다. 아산이 32만 정도 돼서 보통 아산하고 생활권을 거의 같이 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만 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천안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 김해보다 오히려 청주가 싸다. 김해가 50만인데 이 부분 평당가 순으로 봤을 때도 왠지 청주가 싼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전세가율도 높고 평당가도 쌉니다. 자, 도시 위상을 청주 위상을 한번 가볼게요. 자, 중소도시 인구 일단 인구수로 봤을 때는 두 번째에 속하고요. 전세가율도 두 번째에 속합니다. 높은 편이에요. 자, 그런데 매매 평당가는 오히려 싼 편입니다. 매매 증감률 한번 볼까요?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천안 오른 거에 비해서 특히나 1년 동안 1년 동안 오른 게 천안 대비, 다른 지역 대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충분히 청주를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청주 정리해 볼게요. 인구수는 2위입니다. 전세가율도 2위. 근데 가격은 싸. 도시 위상 대비 어때요? 가격은 싸고 전세가율도 높습니다. 당연히 청주를 가야겠죠. 이렇게 해서는 청주를 달려가게 됩니다. 전세가율 높은 지역 중에서 가장 좋은 지역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이 필기하시는 시간을 너무 제가 많이 썼네요. 되게 힘들게 한 줄만 쓸걸.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지역을 평균적인 부분으로 이제 도시 위상이랑 전세가율, 평당가를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단지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랜드마크가 아무래도 가장 좀 중요한 첫 번째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랜드마크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구수 순으로 지금 나열을 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연식을 이렇게 나타내고 매매가 전세가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기본 지식과 기초 지식과 기초 정보랑 시세를 이제 랜드마크별로 다 이제 나눈 상황인데요. 어때요? 보면은 청주가 싸 보이지 않습니까? 랜드마크 시세만 봐도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많이 오르는 천안이 너무 많이 오르는 느낌도 들고 오히려 청주가 청주가 전주하고 좀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고 지금 보면 좀 다 싸 보여요. 솔직히 천안, 창원 빼고 청주도 싸 보이고 전주도 싸 보이고 김해, 포항도 다 싸 보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이 중에서 그래도 더 좋은 지역을 하기 위해서 랜드마크 시를 비교를 해보니 청주가 충분히 실제적으로 랜드마크를 비교해봐도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지를 선정하는 그 순서를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 그러면은 왜 청주만 그때 당시 이렇게 오르지 않은 걸까? 왜 이렇게 많이 안 올랐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안 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당시 청주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19년, 20년, 3년 연속 지속적으로 실제 적정 수요보다 거의 몇 배 이상으로 정말 공급 폭탄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작다 보니까 지속적인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되면은 전세가는 당연히 흔들리죠. 전세가는 물량에 바로 직결이기 때문에 전세가뿐만이 아니라 이 지속되는 물량으로 인해서 매매가 또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주가 거의 점점 하락장을 맞이하게 됐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청주만 볼 게 아니죠. 청주 인근에 어디가 있었죠? 세종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2011년부터 입주를 시작하기 시작해서 2014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세종은 대전에서 더 많은 인구가 이동을 했지만 청주에서도 상당한 인구가 이동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접한 지역의 그 물량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세종도 많습니다. 근데 나의 자체 공급 물량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계속 넘치는 상황인 거예요. 당연히 수요가 작은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하락장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유머를 싹 빼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여러분한테 많은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실제적으로 볼게요. 3년간 순 인구 이동을 보면 지금 대전에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올 세종으로 들어갔고 대전뿐만 아니라 충북, 충남에서도 많은 인구가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인접 지역에서 아무래도 생활권이 비슷한 인접 지역에서 충분히 인구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대전은 어땠나? 대전 같은 경우는 하락장을 겪진 않았죠. 대전 같은 경우는 보합기를 겪었지 하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본인 자체의 그 공급이 적정 공급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세종이 막 공급 물량 폭탄을 했지만 대전 자체의 공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세종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그리고 광역시라는 그런 규모, 광역시라는 그런 수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대전의 시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된 거죠. 천안은 어떨까요? 바로 옆에 천안. 천안은 16년부터 18년까지 또 엄청난 공급이 있었습니다. 신불당 들어서고 하면서 천안도 당연히 하락기를 겪었겠죠. 자체 물량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세종 그 물량까지 영향을 받으니 당연히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도 그 중소도시다 보니까 하락장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천안은 좀 올랐죠. 아까 랜드마크나 평당가를 저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천안은 좀 더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천안의 그 공급이 2018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청주는 2018년부터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청주가 오히려 그 하락기를 좀 더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자, 청주가 왜 이렇게 쌀까?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아파트 매매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지수 볼 때는 2019년 공일을 100으로 쳤을 때 그러니까 절대가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노란색이 천안인데 천안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이 이제 천안인데 얘가 제일 높으니까 이거 제일 비싼가 보다가 아니라 절대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19년 1월 대비 이만큼 빠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반에 세종이 들어오기 전에는 대전, 청주, 천안이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2011년 세종의 입주가 11년 처음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세종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대전과 세종은 쭉 아무래도 대전이 세종에 대한 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쭉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청주하고 천안 같은 경우는 자체 공급이 이 시기에는 별로 없었어요.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세종의 그 입주 물량도 어느 정도는 그게 커버가 됐던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대전, 세종은 보합을 유지하고 천안, 청주는 좀 상승을 하는 편입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천안이 2015년부터 공급이 많았죠. 그리고 청주는 18년부터 공급이 많은데 자체 공급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대전, 세종은 계속해서 보합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상승을 했지만 청주와 천안은 오히려 자체 공급까지 더해지면서 하락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상승장이 시작되는 다른 지역의 상승장이 시작되더라도 대전, 세종은 먼저 올라갔지만 오히려 청주와 천안은 그 시기를 벗어나는 게 좀 그 도시 수요 대비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됐던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어때요? 대전, 세종이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청주, 천안도 지금 이게 21년 4월 기준인데 지금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투자를 할 때 저도 이제 리스크는 없을까? 왜냐면 하락장을 겪었기 때문에 추후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게 역전세만 나는 게 아니라 매매가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주의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하락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서히 매매가나 자재가가 회복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또 어떨지 앞으로 3년 이내 공급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급 물량을 살펴보니 올해 21년은 좀 많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22년, 23년까지는 물량이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이때는 역전세나 그런 매매가 하락은 좀 생기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미분양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물량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게 전부 다 다 이제 소화가 되면서 현재 투자 당시, 지금 투자 당시에도 거의 잘 안 보이죠?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현재 아예 제로죠. 이런 거는 이제 부동산 증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주인이 강의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어디서 다 가져오는지는 아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는 앞으로 2, 3년간은 그래도 리스크가 있지는 않겠구나.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왜냐면 지금 가격이 싸고 전세가율도 높고 도시도 괜찮은데 투자를 그렇다고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 또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미리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그걸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리스크적인 부분도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그 공급 물량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을 미리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역을 정했습니다. 청주를 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처럼 저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처럼 이 그 과정을 거쳐서 투자 이제 물건까지 실전 투자까지 이어지는데요. 입지 분석할 때는 이제 수도권과 지방 차이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사전 준비 똑같이 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일단 그 지역에는 좀 알아야겠죠.
청주는 이제 서울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구나. 그리고 지방치고는 그래도 서로 좀 가까운 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게 나무위키. 구글에 이제 청주시를 검색을 하면 나무위키를 한번 읽어보면 그래도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글이 상당히 많죠. 다 읽어보기 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좀 빨간 밑줄 친 정도만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임장 가기 전에, 사원조사 하기 전에 충분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그 지역에 대한 느낌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성지도도 봐야겠죠. 당연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위성지도를 이제 띄워서 봅니다. 내가 임장을 가기 전까지는 지도를 계속해서 보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보면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동쪽으로는 지금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산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뭔가 확장되기 좀 어렵겠구나. 위성도시 보고 그런 걸 확인하죠. 자, 근데 북쪽과 서쪽으로는 이렇게 평지가 좀 있어서 이쪽으로 만약에 확장이 된다면, 도시가 확장이 된다면 이쪽 북쪽이랑 서쪽으로 좀 도시가 확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죠. 청주 같은 경우는 이 중심지에 도심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빈 공간, 그러니까 좀 읍면 땅이 많아요. 읍면으로 된 부분이 많아서 그쪽에 이렇게 좀 평지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또 좀 공급이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집값이 많이 오르면 또 얼른 또 건설사에서 또 바로 이제 파고들죠. 그런 경우 이런데 지금 표시한 빈 땅에 공급이 생겨날 수 있다. 이걸 한번 확대를 해보면 지금 다 거의 뭐 논밭으로 이렇게 돼 있죠. 충분히 여기는 오히려 있는 집을 허물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빈 땅에 하는 게 훨씬 빠르게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역 편집도를 봅니다. 승덕구 보면은 여기 딱 시청, 도청이 중심지에 있고요. 보통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시청, 도청이 있는 지역이 만약에 시청을 새로 짓지 않은 이상은 좀 구도심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상당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구도심에 좀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파란색이 직장과 연관이 있죠. 파란색이 거의 어디 쪽에 있죠? 거의 흥덕구 쪽에 이렇게 서북권 쪽에 거의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상권은 어디가 있을까 봤더니 가장 큰 상권은 이 상당구 구상권, 구도심 상권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복대동, 가경동 이렇게 처음구 상권이 있는데 임장을 가기 전에 여기가 구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중소도시에 시청 도청 있는 약간 구도심이라고 하더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임장을 가기 전에 그걸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저 같은 경우는 로드뷰를 보는 편입니다. 상권의 그런 느낌을 보기 위해서 로드뷰를 이렇게 켜보면 얘 같은 경우는 상당구 구상권 쪽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권은 좀 아닌 것 같죠? 딱 봐도 층도 좀 낮고 뭐 트라이, 젊은 사람들 잘 보지 않는. 자, 그리고 아는 사람만 아는. 자, 그리고 도심지인데 그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낮고 왠지 좀 오래된 느낌, 건물들이 좀 오래된 노후된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복대동 상권 한번 볼까요? 어때요? 사진만 봐도 확 되게 좋아 보이죠? 네, 복대동 상권입니다. 네, 백화점 있고 지게시티몰이 있었고 학원가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건물 높이도 다르죠? 자, 여러분이라면 집을 구할 때 똑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상권인과 가까운 지역에 살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복대동, 흥덕구에 있는 복대동 상권이 아이를 키운다거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의시설이 여러 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임장을 가기 전에 이렇게 로드뷰로 여기가 부상권이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미리 한번 보는 것도 그 지역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주는 이렇게 4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덕구, 청원구, 상당구, 서원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상당구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구가 구도심이 있는 지역이었죠. 상당구가 어떻게 보면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사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좀 낮은 편이다. 면적 대비 인구 밀도는 좀 낮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돌비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임장 가야겠죠. 여러분, 저도 똑같이 가야죠. 네, 투자 오래됐다고 분위기임장 안 갑니까? 네, 갑니다. 여러분이 갔던 만큼 아니더라도 갑니다. 네. 자, 그러면 분위기임장 갈 겁니다. 분위기임장을 이왕이면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있는 데 위주로 가야겠죠. 아파트 없는 데보다. 보니 흥덕구 같은 경우는 여기 오송역이 있는 이쪽에 또 이제 신축들이 좀 몰려있고 그리고 도시가 이 중심지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임장은 여기하고 오송역 쪽하고 이쪽 중심지 쪽을 하면 되겠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또 경로를 짜야겠죠. 임장을 가면. 여러분이 특히나 이제 지방을 임장을 간다거나 지방분들이 수도권 임장을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이동 교통수단과 이동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효율적인 임장을 할 수가 있는데 서울에서 청주를 간다면은 자가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고속버스를 탈 수도 있고 SRT를 탈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근데 그게 본인이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 끝나고 내려갔기 때문에 SRT를 타고 오송역에 내렸습니다. 오송역에 내려서 이 주변 지역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중심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흥덕구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거리가 좀 있어요. 첫날은 제가 오송역 SRT를 타고 여기 좀 돌고 무궁화호를 타고 청주역을 가서 청주역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길진 않아요. 15분도 꽤 길진 않은데 근데 이 무궁화호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을 맞추면 또 은근히 또 시간이 걸리니까 또 시간 좀 아까우니까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타면은 파리 갔었습니다. 물론 걸어야겠죠.
걷는 게 더 많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 중간 사이에 뭐가 없습니다. 물론 있어요. 흥덕구청의 그 아래쪽에 좀 작게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긴 한데 여기는 그래도 입지적으로 선호하는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기 보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심 입지를 먼저 인정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에 남는 시간에 한번 들려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보로 가면 얼마나 걸리냐? 2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오송역에서 롯데아울렛까지 걸어가는 복대동의 그 중심지까지 걸어가는데 자, 근데 저 같은 경우 또 짐이 많고 가방이 무거워서 2시간 40분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치죠. 그래서 이렇게 뭐 택시나 그러니까 본인이 편안한 걸 이용하면 돼요. 근데 무조건 이 중심지에 들어가서 막 택시를 타고 다닌다거나 차를 이용한다거나 이건 솔직히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남아요. 기억이 안 남기 때문에 이 중심지를 볼 때는 이제 도보를 이용할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아울렛 가서 이 근처에 실제적으로 제가 분위기 임장할 때 이게 청주 GLCT몰 안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그 안에 제가 이렇게 실제로 세팅을 해놓고 임장을 가요. 이렇게 이제 짐이 많잖아요. 이걸 들고 어떻게 다니니까 스타벅스에 가서 자리 잡고 좀 구색탱이 자리 잡아서 커피 하나 시켜놓고 이렇게 노트북 펴놓고 가방 짐 다 놔두고 거기에서 이제 현금 10,000원이랑 충전 한 2번 이상 되는 그 보조 배터리랑 핸드폰만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분위기 임장을 이렇게 다닙니다. 지금 여기다 놔둬요. 단 한 번도 잊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몇 년 됐거든요. 네. 이거 추천을 해도 아무도 안 따라하더라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네, 저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깨에 짐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지방임장 갈 때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도 챙겨야 되고 옷도 챙겨야 되고 그러다 노트북까지 챙겨야 되니까 이걸 계속 초반에는 무식하게 메고 다녔는데 도저히 이러면 내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본인이 그러니까 편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무 멀고 짐도 많아서 힘들어서 나는 임장을 못 가겠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럼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임장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데 오히려 집중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는 이거였습니다. 저한테는. 네, 노트북 잃어버리면 많은 거죠. 네, 갈 때도 됐고. 대신 이제 주요 정보는 따로 이제 빼놓긴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네, 추천은 드리지만 아무도 안 하더라. 네, 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코스를 짜면 좋은 게 일단은 코스를 짜놓으면 확실히 다 가게 됩니다. 코스를 안 짜놓으면은 이제 그냥 내 피는 대로 가버리면 시간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중간에 힘들거나 이러면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또 혼자 다니다 보면. 근데 이렇게 경로를 짜면 오늘 하루의 목표 임장은 여기까지 가겠다라고 본인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거의 다 이렇게 이루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시간도 잘 활용을 해야겠죠. 만약 지방을 갔다면은 돌아가는 시간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걸어서 이 안에서는 쭉 걸어서 열심히 임장을 합니다. 자, 임장을 다닐 때 분위기 임장을 다닐 때 이제 기록을 해야겠죠. 내가 그냥 눈으로만 보고 여기 좋다 안 좋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제가 임장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눈으로 보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나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야 돼요. 나만의 언어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분위기 임장 다니면서 너무 막 멋있게 막 이렇게 잘 전문적으로 써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저 쓴 거 보십시오. 네, 복대동을 이제 임장을 하고 느낌을 쓴 거예요. 와, 복대동 상권, 와, 분위기 굿. 오. 누구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느낌만 알면 됩니다. 물론 이제 좀 전문적으로 이제 안에 썼습니다만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써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분위기 임장을 하면서 단지 임장도 동시에 돕니다. 왜냐면 임장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동시에 도는데 그 주변 상권 그리고 이제 주변 그런 편의시설들을 보면서 이제 단지별로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그 느낌을 쓰는 거죠. 일단 GLCT 여기 랜드마크죠. 랜드마크 여기 4억 2천입니다. 네, 랜드마크 4억 2천.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싸다는 생각 들었지만 여기가 7억 8억 될 거라는 생각 못했죠. 그죠? 느낌을 씁니다. GLCT 2차를 그 안에 단지를 돌면서 썼어요. 네, 내가 청주에 산다면 실거주고 싶은 단지다. 이런 식으로 썼고 청주 대장이 4억이라는 이럴 수가. 왜 이제야 왔을까? 근데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왜냐면 3억대였거든. 근데 늦게 와서 이게 많이 비싸다는 생각이 든 거였죠. 왜 이제 왔을까? 근데 6억까지도 갈 것 같아. 느낌상으로. 근데 더 오를 것 같지만 투자금이 많이 드니까 이거는 눈팅만 하고 1급이 A급 단지는 패스. 자, B급 단지 매물 집중적으로 찾기.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언어로 내가 보기 편한 언어로 쓰면 돼요. 되게 막 부담 가지면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 저도 이렇게 보여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보여줄 줄 좀 더 전문적으로 좀 써놓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 당시 썼던 거예요. 그대로 받았습니다. 전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자, 그리고 그 아래 복대동도,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같은 구여도, 같은 동네여도 약간 양극화가 좀 있어요. 같은 동이어서, 같은 동도 그 안에서 신축단지들이 몰려있는 또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렇지 않고 같은 동이어도 구축단지가 몰려있는 경우는 또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여서 여기 복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GLCT가 있는 이 대농지구 같은 경우는 되게 선호하는 입지지만 요 아래, 여기가 대농지구고, 여기가 대농지구고 또 요 아래쪽, 요 천으로 아래쪽 여기 이 지역이거든요. 하복대라고 여기는 90년대 그 이후에 지어진 좀 구축단지들이 몰려있고 그리고 또 20평대 단지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막 괜찮은 지역이 입지적으로 괜찮은 지역이지만 아무래도 선호도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느낌을 쓰는 겁니다. 예전기업이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예전기업이 붙어서 투자금은 적게 드나 지방 구축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가성비 있는 단지들은 맞다. 라고 이렇게 본인의 느낌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시세와 좀 연관을 지어서 그 느낌을 쓰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시세를 익히고 임장을 가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죠.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는 좀 더 빠르게 그 지역과 시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네이버 매물을 보는 게 좋긴 해요. 네이버 매물이 왜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좋지만 이동 중에 볼 때는 좀 불편한 게
PC로 보면은 그 단지별로 그 매매가나 매매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폰으로 볼 경우에는 매매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물이 숫자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동하면서 보기에는 그 단지별로 가격을 내가 확인하기가 연결시키기가 좀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갱노를 띄워놓고요. 호갱노를 띄워놓고 예를 들어서 30평대 그 필터링을 합니다. 30평대 이상, 그러니까 뭐 30평에서 36평 그리고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필터링을 해놓으면 이 지역에서 그 기준에 맞는 단지의 가격만 쑥쑥쑥 올라오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모두 같은 30평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가격이 여기는 4억대구나. 여기가 좀 더 좋은가 보다. 여기 아래는 3억 초반이구나. 그리고 아래쪽 구축은 1억 후반이구나. 좀 더 그룹을 묶는다거나 그 단지나 그 지역을 시세와 연결시키는 게 좀 더 수월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장을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그때 이제 네이버 매물을 보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물론 이제 사전 조사 좀 많이 하고 가십시오. 네, 하지만 이런 경우 그런 경우 못하고 갈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수도권 지방 입지 분석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되게 많은 걸 써왔는데 볼 수가 없네요. 네, 그냥 제가